안녕하세요. 호스톤여고 2학년 2주차 주간지 여러분들 분석 질문한 내용들 분석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지에서 2주차 주간지에서 이런 질문 있었나 봐요. 모란이 필기까지는 해서 모란의 낙하 이후 다음 꽃이 필 때까지 절망에 빠진다가 왜 적절하지 않냐? 이 몇 번 문제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번호는 안 적혀 있고 이렇게 따로 질문을 빼서 조교 선생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만 잠깐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상실감을 느끼고 좀 서럽고 섭섭한 기분이 든다 이러면 맞는데 모란이 피고 지는 거에 대해서 화자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올해 낙화가 된 다음에 다음 해에 또 개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꽃이 져서 절망스러워. 약간 절망스럽다는 거는 희망이 없는 그 실망감이 아주 지배적일 때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화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해에 꽃이 피기를 또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절망감이라기보다는 절망감은 희망조차 없을 때고요. 화자에게는 그래도 다음에 꽃이 핀다는 희망은 있죠. 단지 그 꽃이 피기까지 내가 1년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이제 화자에게 조금 절망이 아니라 조금 서운하고 좀 이게 긴 시간이긴 한데 그렇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여러분들 질문하셨네요. 봅시다. 19번 문제가 뭐였냐면 A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 쓰인 표현법 찾아봐라 하는 문제거든요. 그냥 항상 조금 그래도 전형적인 문제인데 A가 어딨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따뜻한 불빛을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도치법이네요. 그쵸? 도치법이고 이게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인데 도대체 4번에 도치법이 어디 쓰였냐?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이 작품은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님을 내가 그 대동강 근처에서 떠나보내고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 완전히 이 구 전체가 대꾸를 이루는 표현법이에요. 연결해서 1구부터 보면 비겐 긴 두 개, 풀빛은 고운데 자연은 너무 푸릇푸릇하고 아름다운데 남포라는 지역에서 님을 보내며 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네. 풀빛은 고운데 반해서 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우울해요. 자, 네 번째 줄을 먼저 볼게요. 이별 눈물을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고 있으니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겠느냐 라고 해석해서 이 마르려나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의 전체 서술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별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겠어요? 화자의 눈물이겠죠. 화자가 해마다 임을 보내고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니 이 푸른 물결, 강물에다가 보태주고 있으니 대동강물은 절대로 안 마를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물에 눈물 몇 방울 보탠다고 안 마를 리는 없는데 그 정도로 내가 눈물 많이 흘린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과장법이기도 하고요. 도치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찾을 수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도치법이 쓰인 작품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의 A와 보기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거든요. 일단 답은 4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관조적인 태도가 뭐냐, 관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가의 A 잠깐 볼까요? 봄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그쵸? 한방눈과 대조를 이루는 되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존재라 그랬거든요. 왜 보리밭 위에 봄눈들이 살짝 내리면 단열 효과를 줘가지고 오히려 보리들이 더 잘 자라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눈은 따뜻하고
타인들을 어떻게 좀 보살펴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A에 있는 거나 B에 있는 눈이나 둘 다 긍정적인 눈이야. 왜냐하면 3월에 오는 눈은 잘 녹아가지고 물이 된대요. 안 그래도 가뭄 들어가지고 힘든 어린 가지, 어린 뿌리에 물이 촉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나 봄눈이나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조적이라는 거는 이런 타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따뜻함을 주고 안아주고 이런 속성이 아니에요. 관조는요,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대상을 조금 관찰하며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 일 아니라는 듯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요. 윗글의 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거든요. 일단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질문이 뭐였냐면 2번, 이건 어둠 속 아닌가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글쓴이에게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 공간이다. 이 의미가 어둠 속 아니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산속에서라는 작품은 대조적인 시어가 되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작품이었거든요. 여기 이 작품에서 대조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뭐뭐 있었냐면 밤이라는 단어랑 어둠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산속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뭐였어요? 맞잡을 손, 그리고 불빛, 그리고 작은 지붕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 것들은 긍정적인 것들, 다음에 빨간색으로 세모한 것들은 대표적인 부정적 시어들이었고,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 부정적인 단어에 산속은 산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지금 32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32번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이 어둠에 대한 설명 아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둠은 이런 깨우침을 주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시련의 상황에 빠뜨리는, 시련과 위기의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지에서 함께 맞잡을 수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얼마나, 물론 여기서는 그 어둠 속에서 마치 내가 맞잡을 손의 의미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어둠이 있는 곳이 결국 어디냐면 산속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산이라는 공간 자체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지 않아. 근데 산이라는 어둠은 산이 밝은 산도 있잖아요. 그 밝은 산은 우리에게 엄청 좋은 경치도 주고 아름다움도 준단 말이야. 근데 산이 가지는 밤이 됐을 때 그 어둠은 우리에게 시련이고 위기고 두려움인데, 그 산에서 어쨌든 나는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좋은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산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의미 아시겠나요? 네. 만약에 이거 질문하신 분 그래도 좀 헷갈린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수업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필을 쓰기 위해서 메모를 한 것이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이랬는데, 답은 일단 5번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뭐를 질문했냐면 1번 무슨 말이냐.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느꼈던 막막함과 당황스러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그러면 이 막막함과 당황스러움이 나 작품에 있었으면 맞는 설명인 거잖아요. 그쵸? 나 작품에서.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불빛의 따뜻함을 느꼈다는 게, 내가 터덜거리며 막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거는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멀리서 아무리 봐도 불빛이 없어. 내 사방에 아무것도 불빛이 없어.
불빛이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길을 못 잡고 있었어. 근데 그때 뭘 봤어? 불빛을 봤어요. 아, 그럼 저쪽으로 일단 가봐야 되겠다. 라는 걸 느끼는 거니까. 막막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다음에 2번. 내가 진로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을 때 들은 친구들이 따뜻한 말이 힘이 되었던 상황을 회상하는 것으로 독자들이 공감을 한번 이끌어내 봐야겠어. 여기서 분명히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통한 공감, 위로가 되었다는 부분은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맞잡을 손이 있다는 거. 다행스럽게도 화자 옆에 화자가 산속에 갇혔을 때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야.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어.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위로의 말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말에 꽂혔으면 손이랑 이게 같은 의미인 줄 몰랐을 거야. 근데 맞잡을 손이라는 게 결국 진짜 손을 잡아준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나를 심리적으로 좀 나의 심리를 좀 위안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라는 게 반드시 말로 건네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될 수 있고, 뭐 진짜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뭐 나한테 물리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맞잡을 손이라는 표현 역시도 진짜 손일 수도 있고, 뭐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일단 정답은 3번 맞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몇 번이었냐면 5번이었어요. 5번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쵸? 나와 달리 가는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와 달리 가는 대상의 생동감을 보이고 있다.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장난스럽기는 한데 대상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지금 상승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거는 화자 자신에 대한 거예요. 뻗쳐오르던 마음, 그거 화자의 기대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말하는 이 대상이라는 거는 시적 대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이 시적 대상은 뭐가 되냐면 모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화자가 모란에 대해서 작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 활용하는 거는 지금 화자에 대한 거지. 지금 만약에 뭐 화자의 심정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죠.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마지막 우리 책으로 된 거에서는 마지막 67번 문제였습니다. 67번 뒤로 쭉 가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 정답은 5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4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왜 맞는 거냐 라고 여러분 질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내용에 대한 문제였냐면 산속에서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자, 사색적 어조를 활용하여 미안해요. 사색적 어조를 활용한다 자체는 맞죠.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경험을 통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색적인, 그러니까 생각하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다는 맞는데요. 시적 의미, 대상의 의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적 대상은 그래서 화자 제외한 것들이거든요. 그쵸? 여기서 그러면 산속에서의 시적 대상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내가 이때까지는 몰랐었는데 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지붕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 화자는 주체이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 이 지붕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적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다. 맞죠? 작은 지붕들은 크게 위로해주는 존재들이다. 이런 걸 추구하는 애들이다.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가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묻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답한 게 한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스킵하지 마시고 꼭 동영상 다 들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제가 눈물이랑 유리창 관련한 내용들은 프린트로 따로 드렸었어요. 그쵸? 그거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